김도연, 진두젠의 손목 위 20억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시계가 무미건조하게 초침을 옮기고 있었다. 최고급 LED 조명이 사파이어 글라스 위를 스치며 만드는 차가운 빗줄기는 지금 이 회의실의 공기만큼이나 냉랭했다. 길게 뻗은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임원들이 분기 매출 성장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 유창하게 오가는 경영 용어들. 이 모든 것의 주제자이자 환호받는 CEO였지만 도현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아득히 먼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었다. 8년, 비좁은 월세 아파트와 작은 가족을 등지고 거대 투자사의 황금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8년. 그는 이름 없던 스타트업을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 군림하는 테크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인으로 키워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슈퍼카 컬렉션 정재계의 인맥, 그리고 그의 날개가 되어준 투자사 부사장이자 완벽한 연인인 최세령, 슈이 시 링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찬사가 쏟아지는 침묵의 순간마다 도현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성공은 잿더미 같은 맛이었다. 김 회장님, 이 기획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난 도현이 수천 번은 연습했을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나자 그는 실크 넥타이를 고쳐매고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로 쏟아지는 흠모의 시선들. 오후 일정은 서울대학교 병원 VIP 종합검진. 부가 선사하는 특권 중 하나였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1층의 소란스러운 로비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공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람을 부르는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3번, 수납 창구 앞에서 한지영 한지잉은 거친 두 손으로 창구 모서리를 꽉 붙잡은 채 간절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요, 하루만 더. 내일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게요.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해서요. 피로와 걱정에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깨 부분이 해진 낡은 니트 한때 곱던 얼굴에는 고된 삶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잠 못 이룬 눈가는 퀭했다. 수납 직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이 앞으로 밀린 병원비가 일주일치가 넘습니다. 규정상 미납금을 먼저 수납하셔야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엄마. 뒤편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김아윤 진샤룬이었다. 11살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른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있었다. 작은 가슴을 들썩이며 터져 나오는 기침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그 옆을 지키는 아들 김도윤 진두 룬은 14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동생을 다독인 도윤이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그냥 집에 가요. 지영의 심장이 지시겨지는 듯했다. 집으로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 딸아이가 끓는 열과 천식 발작으로 밤새 씨름하는 걸 지켜보라고 하지만 10만 원 건. 남들에게는 푼돈일지 모를 그 돈이 지금 그녀에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이었다. 도연의 검은색 세단이 병원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차문을 열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냉정한 소리를 내며 닿았다. VIP 병동의 간호사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중요한 파트너와의 저녁 약속까지는 1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인파를 아무렇지 않게 가로질렀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을 뚫고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제발요, 하루만 더.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거세게 내려앉았다가 그대로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럴 리가 없었다. 8년간의 야망과 바쁜 밤들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돌려 인파 속을 헤집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3번 수납 창구 앞에서 낡은 니트를 입은 초라한 뒷모습. 한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긴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작은 어깨를 그가 모를 리 없었다. 한지영, 그 이름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고 주머니 속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다. 넉나간 사람처럼 당황해서 그를 부르는 간호사를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은망은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 옆에 두 아이가 시야에 들어왔다. 큰아이, 굳게 담은 입술 높은 콧대와 날카로운 눈매. 어린 시절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도윤, 6살 때 헤어진 아들. 이제는 엄마의 버팀목이 되려는 듯한 작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아이. 창백한 얼굴로 오빠의 어깨에 기댄 소녀. 하윤. 갓 걸음마를 뗄 때 떠나온 몇 번 안아주지도 못했던 딸. 어느새 이렇게 커서 저렇게 아파하고 있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8년이라는 깊고 아득한 시면이 놓여 있었다. 그는 지영이 힘없이 돌아서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창구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우리 그냥 가. 집에 있는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도현은 들을 수 있었다. 세 사람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딸아이에게서 희미한 파스 냄새가 날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지영의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비치는 흰머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비싼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달려가서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꺼내들고 내가 내겠소 라고 외치고 싶었다. 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바위처럼 그를 짓눌러 숨도 쉴 수 없게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만들었다. 무슨 자격으로 8년의 침묵 끝에 구원자처럼 나타날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가.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 작고 외로운 세계의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 손으로는 엄마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생을 이끄는 도윤. 세 사람은 고통과 강인함으로 빚어진 그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벽한 세계였다. 슈웅 병원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소리 없이 닫혔다. 그 부드러운 작동음이 마치 칼날처럼 모든 것을 베어냈다. 그들은 사라졌다. 도현은 여전히 그곳에 화려한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손에는 VIP 검진 예약증이 들려 있었지만 그 종이장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무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가 8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했던 세상이 불과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도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병원 로비에 버려진 채였다.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차갑고 무심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평소라면 이 도시를 발 아래 둔 정복자의 쾌감을 느꼈을 테지만 지금 그 풍경은 그와 세 가족 사이를 가로막은 거대하고 잔인한 벽으로만 보였다. 도현아,
너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아. 얼굴이 흑빛이야. 그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부사장인 박성우 피오싱 유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들어왔다. 도현은 대답 없이 텅 빈 눈으로 창밖만 응시했다. 수백억짜리 성공신화의 주인공은 지금 없었다. 8년 전의 과거에 붙들린 길 잃은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성우야,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줘.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있었다. 성우는 더 묻지 않았다. 20년 지기 친구의 눈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깊은 혼란과 고통을 읽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재킷을 걸치고 무작정 회사를 나섰다. 운전기사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이른 뒤였다. 그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회색빛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힌 을지로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백상기획, 신속 정확한 사실조회. 촌스러운 간판이 그의 화려한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묵은 서류 냄새가 훅 끼쳐왔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그를 올려다봤다. 탐정 백상철이었다. 그는 도현의 명품 시계와 잘 재단된 양복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이런 부류의 손님은 흔치 않았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현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8년 만에 그 이름들을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한지영, 그리고 김도윤, 김하윤. 이 세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탐정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이런 종류의 의뢰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은 예사롭지 않았다.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뱉어내기 힘든 단어였다. 제 전 가족입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책을 꺼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그 후수의 3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도현은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밤이면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침대에 홀로 누워 병원에서 본 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영의 지친 어깨 아들의 냉담한 눈빛 딸의 창백한 얼굴. 그 이미지들이 그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후벼 팠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좀 직접 뵙고 보고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의 침착한 목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안겼다. 도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을지로로 차를 몰았다. 탐정의 사무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이 서류철을 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사진 한 장을 도연 앞으로 밀었다. 곰팡이가 핀 시멘트 벽, 그리고 절반쯤 땅에 묻혀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 현재 거주지는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8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은 비록 낡았지만 햇볕이 들던 30평 아파트였다. 한지영 씨는 현재 직업이 3개입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빽빽하게 적힌 일과표가 눈에 들어왔다. 오전 6시 5시. 대형마트 새벽 배송 오후 1시여 6시 식당 주방 보조 오후 9시 새벽 2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 오후 몇 시간뿐인데
그때도 밀린 빨래를 하거나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갑니다.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아이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빛바랜 교복을 입은 도윤의 사진이 나왔다. 아들 김도윤 군은 중학교 2학년인데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공공도서관으로 가서 혼자 공부합니다. 도연 자신은 중학생 때 온갖 최고급 과외를 받았다. 하지만 제 아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딸 김하윤 양의 건강입니다. 탐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만성천식에 면역력이 약해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지만 그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장님께서 목격하신 것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탐정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3가지 일을 합쳐 월 1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월세 공과금 식비, 최소한의 교육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매달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만 원 듀션, 그것은 도현의 하루 용돈보다도 적은 돈이었다. 점심 한 끼에 15만 원을 쓰는 그에게 세 식구의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라니. 도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내놓았다. 한밤중 편의점 계산대였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지영이 좁은 의자에 앉은 채 계산대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 고된 노동에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손이 사진을 뚫고 나올 듯 생생했다. 한때 그가 그토록 부드럽다며 매만졌던 그 손이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파일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CEO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자의 통곡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가 낡은 탐정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성공한 사업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버린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단칸방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었다. 탐정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김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 거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 야경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의 손에는 탐정이 건넨 서류 파일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것이 눈물 때문인지 식은땀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보고서의 모든 글자가 모든 사진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반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 아들의 달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계산대에 엎드려 잠든 지영의 모습. 그 모든 것이 8년간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얼마나 공허하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슬픔과 죄책감의 폭풍 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 아무리 자신이 매정하게 돌아섰다지만 지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했을 법했다.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아버지의 도리를 요구했을 여자였다. 그 생각에 미치자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다음날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눈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법무팀으로 향했다. 통신사에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지난 8년간 모든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수신 기록을 상세하게 뽑아달라고.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은 CEO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이유도 묻지 못하고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 오후가 되자 수백 장에 달하는 기록지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넘기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통화 기록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그의 손이 멈췄다. 발신번호 수신 결과 무응답. 익숙한 번호. 8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지영의 번호였다. 기록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지난 8년간 수십 아니 수백 건에 달하는 부재중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하윤이가 처음으로 폐렴으로 입원했던 날, 명절 아이들의 생일, 중요한 날마다 어김없이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그는 다음 서류 뭉치로 손을 옮겼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도현은 숨을 멈췄다. 도윤이 입학식이에요. 당신이 와주면 아이가 정말 좋아할 텐데. 하윤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 얼굴 보러 와주면 안 될까요? 문자들은 절박한 애원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체념과 원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완전히 끊겨 있었다. 도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이 메시지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아버린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이지적인 미소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는 그 눈빛. 설마 아닐 거야. 도현은 곧장 비서실로 향했다. 김 실장은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실장, 지난 몇 년간 내 개인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게 있었나. 김 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네,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 누가 시킨 거지? CEO로서의 위험이 비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최세령 부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거의 연락들은 제가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순간 도현의 뇌 속 혈관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최세령이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현이 좋아하는 와인과 저녁 약속을 상기시키는 레스토랑 브로셔가 들려 있었다. 도현 씨,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내 짓이었어. 세령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멈췄다. 뭐 무슨 소리야? 내 전화, 내 문자. 네가 다 막았냐고 물었다. 도현은 책상 위에 있던 통화 기록지를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당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당신의 성공을 망치는 꼴 나는 못 보니까. 성공. 도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게 성공이라고.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불필요한 과거의 연락들은 제가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 실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다. 김 실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최세령이라는 이름.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도현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컵을 집어들었다. 내 아이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넌 그걸 막았다는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세령이 변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도현은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컵 속의 물을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세령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명품 블라우스를 적셨다. 물방울이 그녀의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도현은 젖은 생쥐꼴이 된 세령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넌 내 가족을 죽이려 했어. 그리고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최세령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차가운 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함과 통제력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는 굴욕의 액체였다. 비서실의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감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김도현, 너 지금 미쳤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분노가 그의 혈관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미친 건 너야. 도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을 꽉 쥔 채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이게 날 위한 일이었다고. 가족 8년 전에 버린 것들도 가족이야. 내 성공의 걸림돌일 뿐인 그 거지 같은 과거가. 세령은 더 이상 품위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서린 비명으로 변했다. 그래, 내가 막았어. 그 여자가 돈 내놓으라고 질척거릴 때마다, 애들이 아프다고 네 발목을 잡으려 할 때마다 내가 다 막아줬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 닥쳐. 도연의 고함이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세령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악력에 세령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넌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아버지로서 내 아이의 첫 등교를 지켜볼 권리, 내 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줄 권리.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진실을 알 권리까지. 네가 말하는 성공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해. 당연하지. 세령이 악을 썼다. 너와 나의 성공, 우리가 함께 이룬 이 제국이 그깟 감상 따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현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성공과 소유욕만이 존재할 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그는 잡고 있던 세령의 팔을 뿌리쳤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우리 끝이야.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세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목끝 이깟 일로 3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라고. 3년 동안 넌 날 기만했고 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어. 그 시간은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었을 뿐이야. 도연은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팀,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최세령 부회장을 외부인으로 정중히 모셔나가도록. 외부인이라는 단어에 세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이 회사에서 그리고 김도현의 인생에서 그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사형 선고였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네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 도현이 그녀를 등진 채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다 잃어도 상관없어. 난 이제 되찾아야 할 게 있으니까. 곧이어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현과 세령을 번갈아 쳐다봤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정중하게 모시도록. 김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령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다. 내 발로 나갈 거야. 너희들 손댈 필요 없어. 그녀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찢어진 자존심을 애써 꿰매 붙이며 출입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돌아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두고 봐, 김도현. 그 여자와 애들이 널 구원해 줄 것 같아 하니. 그들은 내게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을 거머리일 뿐이야. 넌 반드시 후회하며 내게 다시 돌아와 무릎 꿇게 될 거야. 광문이 거칠게 닫혔다. 세령이 사라진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도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동도 없었지만 창문에 비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3년간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가족을 해친 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 독을 모두 토해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가 함께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최세령과의 비즈니스 전쟁, 그리고 8년간 외면했던 가족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어쩌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전쟁이. 도현은 결심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최소령과의 대면은 김도현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다. 그러나 그 만남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결심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제 그는 잃을 것이 없었다. 단 하나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가족만 빼고. 다음 날 그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고급 승용차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뽀한 백화점 앞에 멈췄다. 화려한 쇼윈도를 지나며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보고서 수치나 주가가 아니라 14살 아들의 옷 사이즈와 11살 딸의 취향이 떠올랐다. 그는 가장 따뜻한 옷과 최신 운동화 하윤이가 아마도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봤을 장난감, 그리고 도윤을 위한 최고의 참고서를 골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영을 위해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샀다. 예전에 그녀가 좋아하던 소재였다. 쇼핑백 수십 개를 차 뒷좌석에 가득 싣고 도연은 구로구로 향했다. 윤이 번쩍이는 차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에서 낯설게 빛났다. 양옆의 시멘트 담벼락은 얼룩져 있었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이 머리 위를 가득 메웠다. 그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무겁게 손에 든 쇼핑백을 들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올랐다. 곰팡내와 김치찌개의 냄새가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다. 그는 탐정이 찍어준 사진 속의 집을 찾았다. 녹이 세운 파란 철문 그 아래로 어둡고 가파른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반지하의 낡은 나무문 앞에 선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이 선물들이 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길게 눌렀다. 잠시 후
슬리퍼를 끄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문 뒤에는 한지영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집안복 차림.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공허한 시선. 마치 낯선 사람이 잘못 찾아온 것을 보는 듯했다. 무슨 일이세요? 감정 하나 없는 평평한 목소리였다. 도현의 목이 메었다. 지영과 나야. 여기 왜 왔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자르며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그때 집안에서 두 아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누구야? 김하윤은 엄마 뒤에 숨으며 낯선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조금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그 눈동자엔 아버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도현의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아팠다. 그의 딸이 그를 모른다. 김도윤은 엄마와 여동생 앞을 막아섰다. 작은 몸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의 눈엔 저기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그를 알아봤다. 어머니가 몰래 간직한 낡은 사진 속 남자. 아빠가 선물 좀 사왔어. 도현은 어색하게 쇼핑백을 들어보였다. 필요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14살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다. 도윤아 이분은 지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녀는 한 걸음 나섰다. 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소년의 외침은 오랜 상처가 터진 듯 날카로웠다. 엄마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신 거 알아요. 하윤이가 밤마다 열이 오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 찾았다는 거 알아요. 지금 와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그게 아니야. 아빠는 그저. 아빠 도윤은 비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우리 아빠는 8년 전에 죽었어요. 소녀는 손을 휘둘러 도연의 손에 든 쇼핑백을 쳐냈다. 쾅 쏴 쇼핑백이 바닥에 흩어졌다. 명품 옷, 장난감 책들이 반지하 앞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로봇 장난감 하나가 굴러와 도연의 발끝에 멈췄다. 하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파묻혔다. 지영은 눈을 꼭 감았다. 얼굴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도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발밑에 어지러운 물건들과 아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으로 물건으로는 메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영은 눈을 뜨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제 그만 가요. 지영가 제발. 우린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8년 동안 우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문을 닫았다. 쾅! 낡은 나무 문이 굳게 닫히며 도현은 고요한 골목에 홀로 남았다. 바닥엔 거절당한 선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패배감과 절망이 서서히 그의 영혼을 파먹었다. 무자비한 경쟁자 앞에선 싸울 수 있었지만 다친 가족의 문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무력한 남자일 뿐이었다. 김도연이 쫓겨나듯 돌아온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섰다. 최세령 측의 투자금 회수 압박으로 회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그는 회의에 들어가서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빠는 8년 전에 죽었다. 는 아들의 외침과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들은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어머니 나경숙 로칭슈 여사였다. 나 여사는 아들의 성공을 제 인생 최대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8년 전 가난한 집안의 한지영과 아들이 이혼할 때 그녀는 내심 기뻐하며 아들의 야망을 부추겼다. 큰 물이 되려면 작은 웅덩이는 버려야 한다
닫고 말하며 손주들의 얼굴조차 외면하는데 일조했다.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살며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텅 빈 집에서 홀로 잠들 때면 문득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곤 했다. 최근 아들이 넉나간 사람처럼 변하고 심지어 3년간 만나온 최세령과 파혼했다는 소식을 김 실장을 통해 전해 들은 나 여사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와 관련된 이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지금 그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데 나 여사의 추궁에 김 실장은 마지못해 탐정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들려주었다. 반지하 단칸방 하루 15시간의 노동 아픈 손녀.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가 누리는 풍요가 사실은 손주들의 고통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나서서라도 해결해야지. 나 여사는 기사를 불러 차를 대기시켰다. 그녀는 은행에 들러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해 두툼한 봉투에 담았다.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책이자 사죄의 방식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 뒤편 지형이 주방 보조로 일하는 작은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 한산해진 틈 나 여사는 값비싼 모피코트 차림으로 식당 문을 열었다.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던 지영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숨을 멈췄다. 8년 만이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여사는 명령조로 말하며 지영을 식당 구석자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주변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기 며느리였던 아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꼴이 이게 뭐니? 힘들게 사는 건 안다만. 그녀는 서론없이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밀었다. 이거 받고 애들하고 당분간 어디 조용한 데라도 가 있어라. 도연이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너희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그녀의 말은 사죄가 아니었다. 돈으로 성가신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에 가까웠다. 지영은 말없이 돈 봉투와 나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도 없었던 시어머니였다. 손주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돈 봉투를 나 여사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뭐얘, 너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받아야지. 제 성의요. 지영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지난 8년간 어머님께서는 저희 애들 이름 한번 부르신 적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 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성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뭐라고? 이 애가 정말... 나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저희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끼리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돈으로 저희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의 그 성의가 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아이들 불쌍한 애들 아닙니다. 가난해도 누구보다 바르고 떳떳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가시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당에 홀로 남겨진 나 여사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거절과 모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날 밤 아들의 펜트하우스를 찾아간 나 여사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 독한 것 내가 애들 생각해서 그 큰 돈을 줬는데 내 얼굴에다 대고 던지더라니까 역시 근본 없는 애는 안 돼.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머니가 왜 거길 가세요?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네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애미로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도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그 방식은 저와 똑같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오만함. 그래서 우리가 지영이와 아이들을 잃은 겁니다. 모자의 대화가 격해지던 그 순간 도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친구 박성우였다. 도현아, 빨리 전화 받아. 큰일 났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도현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성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현아, 너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와야겠어. 지금 TV 뉴스에 나오는데 내 아들 도윤이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내 딸 하윤이가 쓰러졌다고. 쿵,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했다. 도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산산조각 난 액정 화면 위로 그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 비치고 있었다. 박성우의 전화는 김도연의 머릿속에 터진 섬광탄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하윤이가 쓰러졌다는 말만이 뇌 속에서 무한히 메아리쳤다. 그는 어머니 나경숙 여사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도 엉망이 된 것일도 내팽개친 채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8년 전 성공을 위해 가족을 버리던 순간에도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차라리 회사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나았다. 제발 내 딸만은. 그는 슈퍼카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밤의 도로는 질주하는 그의 차를 위해 비켜서는 듯했다. 신호도 속도 제한도 의미가 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지, 서울대병원 응급실만이 존재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아니, 8년 전에 내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후회와 자책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찢어질 듯한 심장의 고통 속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세상의 모든 신에게 자신이 믿지도 않았던 절대자에게 딸아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운 그는 차문이 잠기는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 다급한 발소리가 뒤엉킨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는 눈에 띄는 간호사를 붙잡고 헐떡이며 물었다. 김하윤 방금 학교 앞에서 쓰러져서 온 여자아이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가 가리킨 곳, 응급실 가장 안쪽 구석에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다. 한지영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벽에 몸을 기댄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눈물조차 마른 듯 했다. 그 옆에는 김도윤이 교복 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소녀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수술실 표시등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붉게 충혈된 눈이 지금 이 상황의 절망적인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도현이 다가가자 도윤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공포와 원망,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린아이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제 와요?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급하게 나왔다. 김하윤 양 보호자분, 지영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의사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우리 하윤이, 우리 딸 괜찮은 거죠?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만성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되면서 폐렴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심정지, 그 단어가 지영과 도윤, 그리고 도현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지영이 울부짖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잠시 말을 끊고는 가장 잔혹한 현실을 입에 올렸다. 수술 전에 먼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고 비용을 선납해 주셔야 합니다. 대략 1,000만 원 전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그 액수가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 몇만 원이 전부였다. 1,000만 원은 그녀가 1년을 꼬박 굶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돈이었다. 1,000만 원이요. 그녀의 입술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도윤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소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14살 소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의사의 재촉에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존심, 원망,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이 딸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내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김도연이 어느새 그들 곁에 다가와 서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의사에게 내밀었다. 안 돼요. 도윤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우리는 그쪽 돈 필요 없어요. 소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오만함이 아닌 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고통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증오와 원망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얼음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도윤아, 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지금은 하윤이가 먼저야. 그녀는 도현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오직 딸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부탁해요. 우리 하윤이 좀 살려줘요. 지영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딸의 목숨값을 지불함으로써 비로소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의 입구에 겨우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곧이어 작은 침대에 누운 하윤이가 수술실로 향했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닫히는 수술실 문 앞에서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국적도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오직 하나의 이름, 가족이라는 위태로운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8년간의 길고 긴 침묵을 깨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비로소 시작된 그들의 첫 번째 대화였다. 수술실 문 위 차가운 붉은 등이 켜졌다. 그 불빛은 세 사람의 위태로운 희망처럼 느껴졌다. 예상 수술 시간은 3시간. 그들에게는 30년 혹은 300년처럼 느껴질 시간이었다. 한지영은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입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작게 움직였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신을 찾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기댈 곳이 그곳밖에 없었다. 김도윤은 차가운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쿵쿵쿵. 소년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였다.
조금 전 동생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보았다. 작은 손이 축 늘어져 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하윤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김도연은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하윤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1,000만 원짜리 수술비가 아니라 평범한 아빠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했던 것이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안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침묵이 세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도윤이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저편에 서 있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도현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다. 처음이었다. 적개심이나 경멸이 담기지 않은 그저 한 명의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 하윤이, 괜찮을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강한 척하던 껍데기가 무너져 내리고 14살 어린아이의 연약한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질문은 아버지가 아닌 그저 자신보다 더 어른인 누군가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었다. 도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이 아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하윤이 강한 아이잖아.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몰랐어. 도연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세령이 전부 숨겼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내가 무관심했던 거야. 진작에 찾아봤어야 했어. 그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 그 솔직한 고백에 도윤의 마음속 단단했던 증오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저는 아빠가 그냥 우리를 버린 줄만 알았어요. 도윤이 흐느꼈다. 엄마가 밤새 일하고 와서 끙끙 앓을 때마다, 하윤이가 기침하느라 잠 못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빠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성공이 다 뭐라고. 너희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기도를 하던 지영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원망스러운데, 그런데도 당신밖에 기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해서. 미안해, 지영아. 정말 미안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어진 진심 어린 대화였다.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서툴지만 진실된 사과와 고백이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하윤이라는 하나의 희망을 붙잡은 채 비로소 위태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철컥.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졌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멎는 듯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쳐 보이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영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 하윤아,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김도윤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벽을 짚었다. 김도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그게 무슨 수술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그제야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오해하셨군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고 아이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순간이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안도감에 목 놓아 울었다. 도윤 역시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닦았다. 도현은 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세 사람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하윤이의 곁을 세 사람이 지키고 서 있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지영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 평범한 온기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꼴들 한번 가관이네. 무슨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겠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의 평화를 깨뜨렸다. 문 앞에는 최세령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녀의 정보망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세령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도현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어쩐 일이긴. 내 돈으로 수술받고 살아난 내 딸 얼굴이라도 보러 왔지. 세령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어, 김도현. 그녀는 도현을 지나쳐 지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아주머니 연기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8년간 쥐 죽은 듯이 살다가 이제 와서 애 아프다는 핑계로 돈 뜯어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얼마면 되겠어요? 이 남자 옆에서 떨어져 주는 값. 뭐라고요? 지영이 기가 막혀서 되물었다. 그만해, 세령아. 도현이 소리쳤다. 아이 앞이야. 세령이 하윤이를 흑입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저게 정말 네 아이는 맞아. 8년 동안 딴 놈이랑 붙어먹고 낳은 자식일지 어떻게 알아. 짝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현의 손바닥이 세령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병실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세령의 고개가 돌아갔고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떠올랐다. 네가 감히 날 쳐. 세령이 충격과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도현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 사람은 지난 3년간 제 전처와 아이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애원하는 문자까지 제 눈과 귀를 막아 숨긴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병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경악과 비난의 눈초리가 세령에게 쏟아졌다. 뭐라고 애가 아프다는데 그걸 숨겨.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니야, 저 남자 말은 거짓말이야. 오해야. 세령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도현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래, 내가 했어.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세령 자신의 목소리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당신이 말하는 성공과 돈이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인생은 물론이고
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자격 없어.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연의 외침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령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돕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평온한 침묵이었다. 도현은 지영과 도윤을 돌아보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지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8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인걸요. 그녀의 입가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하윤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작은 목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윤이가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밤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 엄마. 목이 잠긴 작은 목소리에 한지영은 잠에서 깨어나 딸을 끌어안았다. 하윤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문득 엄마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 어제 수술실 앞에서 보았던, 그리고 꿈속에서도 어렴풋이 보았던 그 사람이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멈칫했다. 김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다. 하윤아, 아빠야. 지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이분이 널 구해준 내 아빠란다. 하윤이는 잠시 도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원망도 경계심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작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8년의 세월, 수백억의 재산 CEO라는 명함. 그 모든 것이 아빠라는 이 짧은 단어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잃어버렸던 온기였다. 며칠 후 하윤이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을 예전의 그 반지하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안 돼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지영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도연은 더 완고했다. 지연가, 제발. 이건 보상이나 동정이 아니야. 하윤이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이건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야.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도 않았다. 도현이 마련한 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30평대 집이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네 식구가 살기에 딱 좋은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도 단지 내에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은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넓고 깨끗한 집안 풍경에 하윤이만 신이 나서 뛰어다닐 뿐 어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처음으로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다. 도연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해 온 음식들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너무 비싼 음식이잖아요. 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부턴 내가 직접 요리할게. 도현이 서툴게 대답했다. 하는 법을 배워야겠지만. 식사 후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도현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렸다. 숙제를 도와주겠다며 노크했지만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지영 역시 안방이 아닌 하윤이 방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도현은 거대한 안방에 홀로 누웠다. 8년간 익숙했던 고독이었지만 오늘 밤의 외로움은 유독 뼈에 사무쳤다. 한 지붕 아래 가족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날 밤 깊은 새벽 도현은 잠에서 깼다. 옆방에서 하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악몽을 꾸는 모양이었다. 엄마, 무서워. 숨이 안 쉬어져. 아마도 수술의 트라우마가 남은 듯 했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뛰쳐나갔다. 그가 방문을 열었을 때 지영이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8년 전 갓난아기였던 도윤이를 안고 불러주었던 노래였다.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그의 노래는 서툴고 음정도 불안했지만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이를 안정시키는 듯했다. 하윤이는 천천히 울음을 그치고 아빠의 품에 안겨 스르르 다시 잠이 들었다. 도현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8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막 그 끊어졌던 끈을 다시 이어붙이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진실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현은 잠든 하윤이를 아는 채였다. 지영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주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이 보이고 있었다. 가장 길었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어색함과 상처를 치유하는 더딘 약이었다. 6달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김도현은 CEO가 아닌 초보 아빠로 사는 법을 혹독하게 배워나갔다. 그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계란을 태우기 일쑤였고 미역국은 소금국이 되기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말없이 간장을 가져다 주었고 하윤이는 아빠 그래도 맛있어요 라며 웃어주었다. 지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가끔씩 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를 먼저 내야 해요 라고 무심한 척 팁을 던져주었다. 도현은 회사 일을 대폭 줄였다. 불필요한 저녁 약속은 모두 취소했고 오후 6시면 칼퇴근을 했다. 그의 변화에 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지시에 따라 테크 이노베이션에는 가족 친화 기업 문화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야근이 줄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을 통해 다른 직원들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기적과도 같았다. 도현은 도윤이 들고 오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함께 머리를 싸매고 풀었다. 처음에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벽을 치던 아들이었지만 끈질긴 그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함께 문제를 풀다가 도윤이 툭 던지듯 말했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윤이처럼 아픈 아이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을 고쳐주는 의사요. 도현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멋진 꿈이구나. 아빠가 끝까지 응원할게. 하윤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는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학교에서는 인기쟁이가 되었다. 주말이면 도현은 두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도현의 마음속 8년의 겨울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15시간씩 일하지 않았다. 도현의 권유로 낮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봤다. 두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편안했지만 단둘이 남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8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주말이었다. 도현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목적지는 화려한 해외 리조트가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숲길을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하윤이는 아빠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도윤은 조금 떨어져서 쑥스러운 듯 따라왔다. 지영은 그들의 뒤에서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고 있었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갈 때였다. 도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다. 지영아,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멀리 펼쳐진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당신도 나도. 도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본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을 닮은 온기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볼 용기는 내보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도연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빠,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하윤이가 삼각대를 세워놓고 스마트폰 타이머를 맞추며 소리쳤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지영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도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하윤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찰칵 스마트폰 화면 속에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모두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8년이라는 공백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페이지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도현의 가족에게는 8년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김도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공부해 전교 1등을 차지했다. 더 이상 도서관 구석에서 홀로 공부하는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최신 영화를 보러 가는 평범한 10대 소년의 삶을 되찾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의과대학 안내 책자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김하을, 화유는 만성천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을 만큼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집안의 가장 큰 활력소였다. 가장 큰 변화는 한지영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야간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다. 과거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것이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넘쳤다. 김도연은 이제 완벽한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테크 이노베이션의 CEO였지만 저녁 6시 이후에 그의 시간은 오롯이 가족의 것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았고 아이들의 학부모 상담에도 꼬박꼬박 참여했다. 회사의 매출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과거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8년의 상처는 여전히 옅은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가끔씩 도연은 악몽을 꾸었고 지영은 문득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댈 어깨가 되어주었다. 하윤이가 수술을 받았던 그날, 그들이 병원에서 다시 만났던 바로 그날이 2년째 되는 기념일이었다. 도현에게는 제2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었다. 그는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의 집 식탁에서였다. 그가 지난 몇 주간 몰래 요리 학원을 다니며 배운 솜씨를 총동원한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코스 요리였다. 우와, 아빠가 만든 파스타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하윤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인정. 이건 좀 하시네요. 도윤도 쑥스럽게 칭찬을 보탰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8년 전 나는 성공을 위해 너와 아이들을 버렸어. 내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지. 그리고 지난 2년 나는 내가 버렸던 것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 행복, 내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약속할게. 성공 때문도 의무 때문도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야. 오직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당신 곁에서 평생 함께 늙어가고 싶어. 한지영,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이들이 먼저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결혼해요. 결혼해요. 하윤이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엄마, 승낙하세요. 도윤이 흐뭇한 미소로 엄마를 응원했다. 지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 알죠? 약속할게. 도현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다시는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않을게. 그날 밤 도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8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수십억의 재산도 사회적 명예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내의 꿈을 응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다. 아빠 뭐 하세요? 어느새 하윤이가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다. 별 보고 있었어. 저도 같이 볼래요. 도현은 딸을 안아 올렸다. 그 뒤로 지영과 도윤이 다가와 그의 곁에 섰다. 창문에 네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흩어졌던 별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별자리를 이룬 모습이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도연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영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의 잿더미 위에서 더 단단하고 소중한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김도연의 가족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 행복이 시작되는 곳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